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토요일날 새벽이었죠. 우리나라 또 아시안컵 아마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느라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일요일 밤 오늘 또 다음 주를 준비해보는 주간진 시황으로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고, 이따가 축구 이야기도 잠깐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시장은 PBR 관련주들이 2월 들어서는 가장 강한 주도 테마로 지금 등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테마가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테마로서 그칠 것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조금 드릴 거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3대 지수가 또 이제 그 주말에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주도주의 또 논리 관련된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PBR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해외 관련된 뉴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이제 해외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큰 바람의 방향성은 결국에는 미국이 잡아주고 있고, 미국이 움직이는 그 섹터, 그다음에 산업 테마의 방향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크로와 함께 그 부분을 보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지금 헤드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뭐가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죠. 잡입니다. 잡. 네.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상당히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뜨거운 흐름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월 2일 날 발표된 숫자를 하나 보면 컨센서스가 18만 개 정도의 컨센서스였습니다. 일자리가. 근데 무려 실질적으로 보니까 35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야, 미국은 여전히 아주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줬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양호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 연착륙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소프트 랜딩도 아니고 노 랜딩 이야기도 지금 분위기도 형성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고무적인 부분은 금리가 튀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미국의 금리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주말에? 자,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자, 고용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금리가 4% 아래에 있다가 위로 한순간에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 일자리 보고서가 이렇게 기대보다 잘 나옴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더 어떻게 당겨질까요? 뒤로 늦춰질까요? 뒤로 더 늦춰지겠죠. 굳이 빨리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다시 4%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2년물 금리 한번 볼까요? 자, 2년물 금리도 한순간에, 그죠? 4.15 정도에 있다가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무려 4.4% 부근까지 이렇게 한 방에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2년물 금리는 뭐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반영을 했고, 워낙 일자리 보고서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늦춰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10년물 금리도 2년물 금리도 반영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를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위로 움직일 때 시장은 약하게 움직이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지금 막 시장이 움직였는데, 금리 인하가 조금만 후퇴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만 후퇴되어도 시장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주말에 미국 시장에서 보여준 흐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움직였고, 금리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별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워낙 좋으니까
2배가 많은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2배가 많은 일자리 수가 추가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아직 상당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이렇게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다우, 다음 나스닥도 그다음에 S&P 이렇게. 자, 지난 금요일 날 장시작전 방송에서 제가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무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자, 미국 시장은 만만치 않은 엄청난 강한 에너지를 이번에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떤 그림이 나왔죠? 수요일 날 미국도 오래간만에 이 장대 음봉이 나왔고,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왔고, 자, 다우부터 시작해서 먼저 어떻게 됐나요? 여기를 이 음봉의 시가를 하루 만에 밟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죠?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에너지 차트의 흐름이었다라는 말씀드렸고, 이렇게 하루 만에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미국은 3대 지수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매우 강한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은 역시 여전히 뭐가 강하다? 고용이 죽지 않구나, 그죠? 고용이 이게 약간 흔들려야 시장이 조금 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고용은 건재하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결국은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잡아준다. 큰 바람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데, 미국의 빅테크가 살아있는데, 조금 디커플링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의 환경은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에 대해서 잡스 리포트라고 돼 있죠? 일자리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들 먼저 한번 봤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봤습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이 선거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블룸버그 기사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 미국은 너무 좋아요, 그죠? 미국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 관련된 산업의 성장에 엮여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고요. 중장기적으로 왜? 큰 사이클이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대신에 어디를 조심해야 되죠? 중국하고 뭔가 한 발이라도 걸쳐 있는 산업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뉴스를. 중국의 스탁, 중국의 이 주가, 중국의 증시는 변동성이 여전히 나쁘면서 원래 가장 워스트 위크네요. 가장 최악의 한 주를 마무리했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그런 모습인가 하나씩 보죠. 자, 상해 종합 지수를 한번 보시죠. 우와, 미국 다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것과 상해 종합 지수의 흐름과는 완전히 딴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 자,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모습이고, 이 하락 추세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기술적 반등 정도의 구간이고, 이거를 추세를 돌려 세우지 않으면 좀처럼 추세의 반전을 중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지금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하는 선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쭉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를 살짝 이탈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국이 이때 뭐가 나왔죠? 상당한 뭐 경기 부양책 같은 것들이 나왔죠.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된다? 이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죠? 이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쉽지 않은 차트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번에 다시 또 장중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여기 추세대를 밑으로 살짝 이탈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네요. 여전히 중국은 만만치 않은 약세의 에너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자, 심천 한번 보시죠. 심천도 신저가를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 물론 장중에 6%나 빠졌다가 알꼬리를 살짝 달긴 했지만 여전히 안 좋고요. 홍콩
홍콩은 그나마 약밥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 증시를 둘러싼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중국이 저렇게 안 좋으면 특히 영향을 받는 곳은 이머징이요. 야, 이머징에서 더 영향을 더 주게 되면 저런 미국 시장 같이, 그 다음에 유럽, 이란 쪽에도 과거에는 영향을 줬는데 중국이 안 좋았는데도 우리나라 지난 금요일 날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강했고요. 금요일 밤에 끝난 미국 시장도 최고치를 이렇게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별로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없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왜? 특히나 미국은 더 그런 이유가 뭐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용이 워낙 건재하기 때문에 탄탄한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미국은 중국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이 강한 이유는 뭐죠? 중국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 자금이 들어갈까요? 중국에서 자금이 나올까요? 글로벌리 투자를 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 중국 투자해가지고는 만만치 않은데 차라리 빼서 일본, 빼서 대만, 빼서 한국, 아니면 야, 미국,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더 안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이머징의 뭐 한국, 뭐 일본, 대만, 그다음에 미국 같은 국가들의 주가는 좋아지는, 왜? 자금들이 이동하니까. 중국에 있을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중국하고는 디커플링 되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을 선언한 이후에도 여전히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뒤로 약간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혼자 파격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이 어렵다라면 중국의 뭔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하나 코를 걸고 있는 기업들 있죠. 중국의 경기에 좀 연동이 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은 당분간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한번 보시면, 자, 지역은행, 제가 이번 주 장시작전 방송에서 미국의 지역은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또 로이터 통신에서는 미국의 지역은행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네요. 그거 관련된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가 한번 보고 갈까요? 지역은행 주가들이 어떻게 됐나? 자, 일단은 시가총액 큰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대부분 상승한 걸로 지금 그 영역에서 나오고, 애플만 약간 조정받는 모습이었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지역은행들 보니까 그나마 주말에 금요일에는 뭐 강밥 정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래도 여전히 ETF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면 해외 주식 쪽에 가서 KRE라고 했나요? 제가 KRE, KWE, KWE 맞나요? KRE였나? 헷갈립니다. 저도 워낙 티커를 많이 외우다 보니까 여기 있네요. KRE네요. 네. 자, 이틀 연속으로 수요일 날 6%, 그 다음에 목요일 날도 장중에 6%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좀 줄였는데, 금요일에는 그래도 강보합 정도에서 미국의 지역은행 ETF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월가에서는 지역은행들의 지금 모어페인이라고 하잖아요. 모어페인이 뭐죠? 좀 더 고통스러운, 그죠? 좀 더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지금 뭘 하고 있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부동산 이야기가 한 번씩 미국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노출도가 좀 높은 은행들이 뭐 위기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대형은행들보다는 지역은행들이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순수 이자 수익이라고 하나요? 순수 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거 실적이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아직 2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단어가 안 나오는데요. BTFP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뱅킹 텀 펀딩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게 언제 종료되냐면 2024년 3월에 종료가 될 것으로 지금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 정책을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뭐냐? 저게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은행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은행들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은행들은 뭘 담보로 해서 값싸게 연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는데, 이거가 종료가 되면 좀 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자금을 조달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금이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은행들부터 지금 실적이 이자 수익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은행들한테 훨씬 더 이런 것들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종료함으로 해서 은행들이 타격을 좀 입을 때 연준에서는 야, 이런 금리 인상했다가는 좀 더 그럼 지역은행들 힘들어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들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이 BTFP라는 이 결정이 그 프로그램이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습니다. 종료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또 약한 고리에 있는 은행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나라의 뭐 은행들은 최근에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 은행 쪽 봤고, 그다음에 애플. 애플만 지금 새벽에 주가가 이렇게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중에 물론 테슬라도 약보합이었고 애플도 약보합이었는데요. 이렇게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림이 좀 희미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매장을 통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애플의 비전 프로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들이 여기 사진에서 지금 좀 희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선공개를 했다가 2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대중분들한테 애플 비전 프로가 공개되었고 판매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기 위해서 400만 원, 500만 원을 들여서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그래서 지금 20만 대 판매가 뭐 돌파되었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고 사용하신 분들의 후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 자, 애플 비전 프로 요거 캡처를 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사용한 분들이 후기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가장 긍정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은 기존의 애플의 제품과 아주 호환이 잘 되고 연동이 잘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맥과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의 약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반도체의 부분이 뭐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디에서 여기서 충분히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맥과의 상호 호환 연동성이 아주 좋다라는 평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맥하고 이것을 이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팀이라는 그 게임 관련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죠? 사이트. 여기를 통해서 게임도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뭐 후기들도 꽤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비전 프로의 전용 게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제 막 출시됐기 때문에. 근데 맥을 통해서 이 게임을 즐기는 것이 뭐 그렇게 불편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좋은 내용만 있나? 그게 아니다. 무게가 무겁다. 무게가. 이 무게는 앞으로 애플 비전 2, 3로 갈수록 훨씬 더 무게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유선으로 지금은 달려있는 그 유선도 아마 다음번 버전에서는 아마 떼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거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그 다음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눈 있죠? 눈 쪽 부분, 이 부분이 좀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도가 후기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거 말고 좋은 뉴스 중에 하나는 좋은 뉴스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긍정적인 뉴스죠. 이거는 보시면 무슨 뉴스죠? 애플이 이야기를 하기를 비전 프로에 이미 애플 비전 프로와 관련된 앱이 벌써 몇 개가 새로운 앱이 600개가 넘게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이거 한국어로 번역을 한번 돌려보면 그죠? 600개 이상의 새로운 앱을 지금 올라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영상인데요. 네, 제가 걸어놓은 건데 애플 비전 프로를 착용하면 다양한 이제 앱들이 이제 나올 거고, 거기에 탑재되는 앱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컨텐츠나 뭐 다양한 뭐 우리 프로그램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서는 100만 개 이상의 뭐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게 얼마나 또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개발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를 만들 것이고, 소비자들의 또 활용 만족도도 충족을 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번 지난 주말에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뉴스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적인 우리나라 국내로 연결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이 연초 시작을 하고요. 한 달이 지났고, 그리고 뭐 2월 이제 달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한번 뽑아봤고, PBR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요거는 지난 금요일 수익률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초부터 2월 1일까지의 업종별 수익률과 PBR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러면 업종별로 봤을 때 연초에서 가장 수익률이 지금 강하고 좋은 업종이 어디예요? 한번 보시죠. 노란색 세로막대 그래프입니다. 보험, 증권, 은행, 그 다음에 유틸리티, 그 다음 뭐 상사자본재, 통신서비스, 자동차. 만약에 2월 2일 지난 금요일 것까지 요거 수익률을 반영을 했다면 자동차 수익률이 훨씬 더 이거보다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자, 요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분류가 28개 업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28개 업종으로 28개 중에 거의 8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업종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죠? 바로 저 PBR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저 PBR. 결국에는 2월달 들어와서 이번 주 들어와서 저 PBR 관련주가 시장에서는 아주 강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업종별 수익률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오른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한 쪽을 한번 보세요. 딱 보면 PBR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PBR이 완전히 다른데 한번 보시죠. 자, 보험, 증권, 은행 이들의 PBR은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예, 0.4배, 0.6배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하락률이 큰 업종들 한번 보세요. PBR 1.1배, 2.2배, 1.4배, 1.2배, 2.1배. 에이? 다 대부분이 1배가 넘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뭐죠? 저 PBR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죠? 저 PBR이라고 분류할 수는 없는 그런 업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뚜렷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금융업종, 그 다음에 유틸리티 업종, 뭐 이런 지주회사들 등이 움직였고, 그들은 대부분 PBR이 0.4배에서 0.5배 정도가 되는 아주 낮은 PBR이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은 쪽은 PBR이 상대적으로 높은 쪽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뚜렷하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테마가 더 계속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은 판서를 제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 업 프로그램이죠. 네. 뭐 이번 주 내내 아마 뭐 우리가 밸류 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장시작전 방송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밸류 업 프로그램은 결국에는 뭐죠? 증시 부양책이라고 봐야죠. 뭐 그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영향을 주고 있냐? 결국에는 시장은 뭐니 해도 뭐예요? 수급입니다. 수급. 결국에는 사야 되죠. 돈이 들어와야지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 먼저 선취매하는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PBR, 밸류업은 저 PBR 쪽을 밸류업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대표적인 저 PBR 주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은행, 증권, 보험과 같은 금융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도 아까 있었죠. 네, 이런 쪽 위주로, 그 다음에 유틸리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일본의 증시 부양책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면, 일본의 증시 부양책은 자본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PBR 1배 미만에 있는 기업들을 자본의 효율성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시 부양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돈들을 시장에, 주시장에 더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뭐 개인 자금의 유입을 유도를 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죠? 뭐 ISA라든지 다양한 우리나라 뭐 상품들이 있는데 좀 증시를 믿고, 그죠? 아,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이 되어야 일본처럼 그렇게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2월 달에 그 부분들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일단은 만약에 국내 자금이 아직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끼리 치고받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흐름이 주 초반에 만들어졌죠? 결국에는 최근에 AI와 반도체, 그죠? 이들이 강했는데 이들은 주로 어디에 있죠? 코스닥이 강했잖아요. 근데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죠? 증시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코스피로 이동을 하면서 코스닥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은 크게 흔들렸고 코스피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주 초반에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안 되려면 국내의 자금들을 증시에 끌어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그거를 만약 안 한다라면 적어도 어떻게 된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보여드렸죠. 중국은 증시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중국에서 자금들이 빠져나와서 이머징의 똘똘한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이런 나라들로 이동할 수 있고 아니면 미국과 같은 나라들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중국에서 빠져나온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 왜? 한국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네. 근데 이거 일본처럼 저렇게 잘 만들면, 구조를 잘 따면 한국의 증시도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외국인들이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선취매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급적 요인은 뭘까요? 자,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지금 드라이브인 거예요? 금융기관이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누가 만들고 있나요? 저 같은 개인들이 만들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누가? 정부가 밀어주고 있잖아요. 즉 증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격언 중에 하나가 뭐죠? 미국 연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리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이게 두 가지 증시의 큰 격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연준의 정책 이거는 뭐 논의를 하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지금 정부가 지금 만들어주는 테마잖아요. 그죠? 정부가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후속적인 어떤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러한 금융기관들 있죠. 네. 그다음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있고 운용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증시의 자금을 운용하는 연금과 다양한 뭐 그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들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관련된 금융 상품들을 출시를 하지 않을까요? 뭐 다양한 우리 ETF들, 그죠? 뭐 또 공모 펀드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급이, 예, 결국에는, 예, 수급이 이들을 관련된 부분들을 뭘 닮을까요? 저 PBR 관련된 뭐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키맨의 뭐 저 PBR ETF라고 출시되면 당연히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을 담을 것이고, 이들 쪽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예, 움직이는,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도 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자금 유입이 결국에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주에, 예,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파동으로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원래는 연준이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은 동결을 하고 있잖아요. 동결. 그리고 결국에는 3월 이후로, 그죠?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으로 지금 큰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에서 시장에 약간의 좀 주도 섹터의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뭐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는 뭔가 우리가 소비를 활발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에서 투자하는 쪽에서 우리가 섹터에서 관심을 좀 찾아야 되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소비 여력이 살아나는 거죠. 예. 가처분 소득이, 네, 살아나면서, 예, 소비 여력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뒤로 가면 갈수록 소비 관련된 어떤 쪽이 움직일까요? 경기 민감주들이, 예,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주를 가장 대표하는 게 뭐예요? 예, 금융업종입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최근에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들 관련해서 제가 자료에 가족 여러분들께 이거 다 표를 올려놨으니까요. 네. 지주회사 중에 PBR이 싼 종목들 순서대로 넣어드렸고, 은행업종 중에서도 PBR이 싼 종목들 순서대로 넣어드렸고, 보험업종 내에서도 싼 종목들 순서대로 넣어드렸고, 건설 뭐 싼 종목들 순서대로, 소프트웨어도 싼 종목들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자, 자동차 관련주들이 하나 먼저 한번 보면, 이번 주 금요일 날 가장 세게 움직였던 자동차 관련주 중에 하나가 바로 PHA였습니다. PHA. 예,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기업의 PBR 한번 보실까요? PBR. 네. 자, 여기 있는 리스트는 제가 시가총액 아마 2천억 이상의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들만 제가 뽑아놓은 걸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있는데 이 PPT 페이지 한 페이지에 그게 어느 정도 그 표현할 수 있는 양이 있다 보니까 제가 잘라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PBR 낮은 순서대로 정렬을 해놓은 거고, PHA는 이번 주에, 자, 뒤에 보시면 수급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나?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죠? 네, 사업펀드와 투신의 수급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0.6%씩 아주 강하게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이 PHA였는데, PHA를 뜯어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다? PHA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PBR이 아주 낮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S&T 다이내믹스, 제가 S&T 그룹도 넣어드린 게 있는데, S&T 그룹 자체가 원래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것도 0.37배. 그 다음 뭐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는데, 현대차 0.54배, 현대모비스 0.54배. 그죠? 네. 네, 수급 들어온 거 한번 보세요. 어마막지하게
네, 외국인들이 5천억 하루에 현대차에 대해서 들어왔고 기관들도 연이어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성우 하이텍 0.57배. 뭐 이런 리스트는 기아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0.71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 자 수급 흐름을 한번 볼까요? 네, 중국에서는 자금이 빠지고 가장 진한 초록색이 한국에서는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금융업종, 자동차 업종, 유틸리티 업종, 일부 소비 업종 많이 빠져 있는 이마트와 같은 이들 쪽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반도체가 그래도 금요일에는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월별 수출 실적과 증감률이 여전히 좋은 환경이죠. 그래서 뭐 모멘텀이 약간 저 PBR 쪽으로 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반도체도 금요일 날 반등을 좀 줬고요. 그다음 자동차는 수출이나 데이터도 워낙 좋은데다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현대차와 기아를 한 방에 많이 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현대차 시총에 거의 붙어버렸습니다. 살짝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네, 자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이게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보시면 3월달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스케줄을 기대하는 그러한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3월 14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들어온 걸 한번 보니까 기관들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평균 이게 20일 동안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의 그림인데 뭐 한 요 정도가 맥시멈이라면 아직까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유는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이 정도가 맥시멈 구간인데 이미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많이 좀 채워놓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 PBR 관련주들이 지금 분위기 좋고 한데 하나 참고 삼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제가 저희 이제 KB증권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금요일 날 제가 카카오 알림톡으로 이제 보내드린 내용인데, 다들 저 PBR만 보고 있으니까 저 PBR 쪽에 약간 우리가 알고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금요일 날 제가 장중에 보내드렸던 글이기 때문에 아시안컵 축구를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 많이 보면서 하시지 않을까요? 라는 것들을 제가 써놓은 건데, 자 야식 먹으면서 피자와 치킨 먹으면서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필수다. 그죠? 저도 사실 탄산음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갤럭시 S24가 잘 팔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탄산음료를 대표하는 누구와 코카콜라와 갤럭시 24를 대표하는 삼성과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이 지금 기업 밸류업 정책에 훨씬 더 좀 부합되는 기업인지를 보면 나온다. 자, 이거 보내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런 것들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PBR 관련해서. 결국에는 저 PBR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주저하는 정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실적, 수익, 이게 있어야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게 가능한데, 이게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냐, 꾸준하게 적극적으로 계속 하려면 지속적으로, 자 보시죠. 반복적인 소비와 함께 꾸준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와 코카콜라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 자 코카콜라는 PBR이 10배입니다. 10배. 그리고 ROE가 45%네요. 삼성전자는 PBR이 1.5배고요. ROE가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업 중에 누가 주주들을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캐시가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경기 민감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쪽 뭐 적자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더 코카콜라가 수십 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내면서 시장에서 주주들한테 신뢰도가 더 높을 것이고, 이러한 믿음과 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PBR을 이렇게 형성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이 테마가 단순한 단기 테마로 끝나지 않고 정부 테마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미국과 우리나라가 다른 게 CEO의 마인드와 경영 철학. 미국은 대부분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미 도입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재벌 그룹이라는 구조 속에 오너 일가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들이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부터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성공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 모멘텀으로 상승했다가 PBR 다시 또 원위치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2월 달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짜서 구조를 잘 짜서 발표를 할지를 봐야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외국인들의 눈높이에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면 단순한 선언에 그치면서, 그죠? 뭐 이 테마는 단기에 끝날 가능성도 알고, 그리고 2월달 정책을 보고 우리가 뭐 대응을 또 그때 민첩하게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염두는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모펀드가 매수 강도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 것들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까 BHA는 요거 한번 체크를 했던 거고, 그죠? 그다음에 도전 비주어는 이거 AI 관련돼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매출 채권 유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원래 기대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대 인프라코어는 뭘 발표를 했죠?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왔고, GST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액침 냉각 관련해서 새로운 키워드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다.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액침 냉각 관련된 기술 기업 주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버티브 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버티브 홀딩스 주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 시장에서도 더욱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회사가 하는 게 주력이 뭐다? AI 서버를 냉각시켜주는, 차갑게 식혀주는, 뜨거운 열을 식혀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 이 버티버 홀딩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국내에서도 그러면 액침 냉각 관련된 서버를 차갑게 식혀주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계속해서 스터디는 이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뉴프렉스 관련된 코멘트를 잠깐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메타 관련된 이야기 잠깐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메타 퀘스트 관련된 부분이 있고, 요거는 뭐 비용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는 부분인데, 밑에 한번 보시면, 메타가 이번에 실적 나오고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누구 관련주가 아니라 그 기업을 사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엔비디아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메타 관련주를 사는 게 아니라 메타, 그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지금 보시면 비용이 일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AR 글라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투자의 확대로 인해서 손실이 좀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부분이고, 오히려 향후 몇 달 안에 퀘스트 3 라이트라고 하는 이거 보급형 버전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와 2025년도 퀘스트 프로 2 출시를 협업을 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메타 퀘스트 라이트를 내는 거는 굉장히 타이밍상으로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MS 싸움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플이 비전 프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점유율을 지금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유율을 지키려면 결국에는 좀 싼 모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XR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을 많은 돈을 처음부터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타퀘스트가 지금 이 정도 돈이고요. 퀘스트2가 이 정도 돈인데, 이번에 나올 퀘스트 라이트는 $200 정도를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싼 것부터 먼저 찾는 것들을 경향을 생각을 하면, 소비자들의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좀 돋보이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개화 단계에서는 뭐니 해도 싼 것부터 먼저 경험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품들이 이런 것부터 많이 팔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어느 정도 이게 시장이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조금 더 하이엔드 제품들로 이제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제 퀘스트 프로와 같은 이런 종목들, 그 제품들을 메타에서는 주력으로 밀게 될 것이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패럴월드 같은 이런 게임이 지금 엑스박스에서 지금 트래픽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대기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XR에 대한 기대감이 언리얼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언리얼 엔진에 대한 기대감으로 훨씬 더 커지고 있고, 이 패럴드가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보다 훨씬 더 지금 1위로 최다 유저들의 플레이 게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메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 급등한 이유가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투자 IB들이 목표 주가를,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이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타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수급이 저 PBR 관련주로 이렇게 좀 옮겨가면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지만, 메타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온다라면 국내 메타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기업이 누구죠? 뉴플렉스죠. 최근에는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뉴플렉스 보죠. 네, 그죠? 고점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 밑으로 내려서 좀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1분기, 4분기 실적은 뭐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지금 일회성 비용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1분기로 갈수록 올해 들어와서 계속 고정비가 감소되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좀 넘겨가면서 가격 조정을 양호하게 잘 받으면 메타의 앞으로 뭐 저성장과 함께 계속 국내에서는 뉴플렉스를 시장에서는 또 관심 있게 좀 보게 될 거고, 최근에는 기관이 차익 실현하고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받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던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목이 좀 불편해도 요것까지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토요일날 새벽에 아마 밤잠 설치시면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분들의 경기를 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촬영하러 오면서 이렇게 저는 이제 이렇게 요약 영상을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의 캡틴이죠. 네, 이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그 유니폼 안쪽에 입는 이 이너 유니폼이겠죠. 이 빨간색 내복과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이걸 입고 영상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겨우겨우 드라마를 써가면서 아시안컵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고난을 극복해서. 그래서 우리 8.15 가족 여러분들도 연초에 시장의 이 빠른 순환매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고난이도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이 부분을 잘 극복하면 이 빨간색의 기운을, 손흥민 선수의 이 빨간색 내복의 기운을 받아서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월의 시작인데요. 원래 우리 8.15 가족분들 꼭 승승장구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빨간색의 기운을, 우리는 빨간색이 좋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간색 꿈꾸시면서요. 일요일 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장시작전 방송에서 깔끔한 목소리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